나머지는 다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인간은 기본적으로 사적으로 남의 갑질을 당하는 것에 대한 엄청난 분개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배가 고프더라도 나는 자유를 찾겠다는 욕구가 있다. 근데 이렇게 말하면 그냥 이건 이론적인 것 같고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능하다고 보는 게 프랑스 혁명. 프랑스 혁명 공부하면 가장 신기한 게 프랑스라고 하는 한 나라가 유럽 전체 싸워서 이겼습니다. 그거 그냥 보면 이해가 안 되거든요. 어떻게 한 나라밖에 안 되는데, 프랑스 한 나라인데 영국, 뭐 독일, 오스트리아 모든 나라가 연대해가지고 또 프랑스 혼자 싸우는데 프랑스 이겨버려요. 나중에 프랑스는 누구한테 졌냐면은 러시아의 동장관한테 졌잖아요. 제네랄 윈터한테 진 거지. 그전까지는 진 적이 없어요. 그건 왜 그러냐? 프랑스 혁명은 처음으로 농노들을 해방하고 사람들, 평민들에게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줬거든요. 똑같이 대우를 해줬거든요. 평등과 자유를 줬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전까지는 다른 나라는 군대를 모으려면 용병밖에 없어요. 월급 500만 원 줘야지 군대를 겨우 오는데, 프랑스는 월급 안 줘서 오니까 난 조국을 방어하기 위해서, 물론 거기는 땅 나눠준 것도 있고 그렇겠지만, 근데 이 나라를 위해서 50만 100만 명이 싸우자라고 하면서 군대 자원병사가 되는 국민개병제가 가능한 거고, 인간은 물론 모르죠. 국민개병제 한다고 해서 다 죽는 건 아닌데, 물론 너무 많이 죽으면 안 가고 싶을지는 모르지만 목숨을 건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번 걸어보겠다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이 공화국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평등을 지키기 위해서 나는 목숨을 걸고 싶다 해가지고 50만 100만이 군대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런 걸 보면은 인간이 자유 평등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좋아하는 것도 있구나. 우리는 방법이 없어요. 우리 같은 공화주자는 바로 여기에 승부를 걸어야 됩니다. 또 일부는 다른 쪽에서는 돈 나눠주고 사람들 노예로 만들어가지고 하는 게 있고, 사람들 노예 좋아합니다. 진짜 좋아합니다. 그 통치술 중에 하나가 뭔가면은, 제가 이제 키루스의 교육이라는 책, 페르시아, 이란이 가장 역사적으로 가장 위대한 왕이라고 하면 보통 키루스, 알렉산더 이러는데, 그 키루스라는 사람이 이제 크세노폰이 쓴 책이에요. 그 책에 보면은 키루스는 너무 잘해요. 강력한 페르시아 군대를 이란 군대를 가지고 정복을 하고 나면은 안 괴롭혀요. 아유, 우리 싸가지고 내가 정복을 했는데 그냥 편안하게 살아. 내가 너 부자 만들어줄게. 편안하게 살고 대신 군대 같은 거 하지 말고 위험한 거니까 군대는 우리 페르시아마가 될 테니까 너희는 그냥 편안하게 장사하면서 부자 만들어줄게. 그리고 봐라, 우리 군인은 맨날 전쟁이나 하고 공무원처럼 한 달에 100만 원 가지고 겨우겨우 검소하게 산다. 너희는 화려하게 살아. 사치를 누리고 룸살롱 가고 재밌게 살아. 그래서 이 통치술이 굉장히 위대한 통치술인데, 미국이 일본하고 서독, 독일을 박살내고 나서 뭘 합니까? 군대 없애고 비무장 시켜놓고 나서는 부자 만들어 버리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코노믹 애니멀로 부자가 되는, 이 통치술이 바로 키루스가 가르쳐준 거고요. 그리고 지금도 수많은 불량한 정치가들은 자기 시민들한테 그걸 야구하는 거죠. 야, 정치 같은 거 하지 마. 그거는 우리가 할 테니까 너는 그냥 부자. 기본소득 받고 많은 사회복지 받으면서 그냥 행복하게 사셔. 근데 그거하고 맞서 싸워야 되는 건데, 그게 쉽지 않습니다. 자, 로마서 논고 이제부터 할게요. 제가 빨리빨리 해서 같이 로마서 논고를 한번 슬쩍 읽은 느낌을 제가 좀 드려볼게요. 이 로마서 논고가 이게 공화주의 굉장히 중요한 바이블 중에 하나인데, 일단은 마키아벨리 책은 철학책 아닙니다. 그래서 쌈박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역사 1차 자료도 아니에요. 사실 구라가 많습니다. 이거는 그 당시에 고위 공무원 출신인, 정치가 비슷하죠. 이 사람은 장관급 됐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경험했던 자기 이야기를 갖다가 자기 이야기 하면 안 되니까 이렇게 인용을 해가지고 자기 생각을 이렇게 집어넣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마키아벨리가 관찰했던 걸 갖다가 역사를 빌려서 한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이 철학인지 역사책인지 구분이 안 되는 애매한 책입니다. 사실 정확히 생각하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사기도 마찬가지죠. 사기도 사기죠. 사기 열전에 보면 수많은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게 자기가 받겠습니까? 저는 많은 이야기는 픽션이라고 봐요.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진짜 팩트는 신문에 나오는 이야기 아니면은 공문서밖에 없어요. 제가 처칠 생각 와가지고 처칠의 서가를 보고 나서 감동받았던 게 뭐냐면, 처칠은 역시 위대한 정치가답게 픽션 같은 책이 없습니다. 온통 다 1차적으로 말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은 진짜 통치할 생각이 있구나. 공문서와 1차적으로밖에 없습니다. 우리처럼 2차자로 읽어가지고 누가 하버드 유명한 역사학자 폴 캔디드가 쓴 강대국의 흥망 이런 정도 책에 그거 읽고 통치 못하거든요. 근데 바로 그런 얘기고요. 두 번째는 그 당시 이거 생각하면 군주론과 로마서 논고장, 이건 좋은 책이고요. 되게 굉장히 좋은 책입니다. 군사
근데 군주론 로마 선언도 잠깐 설명해 드릴게요. 군주론이 초기 작품이고요. 로마 선언은 나중에 후기 작품입니다. 로마 선언 썼을 아니 군주론 썼을 때는 뭔가면은 로마 교황청 그러니까 교황 이 메디치 가문에서 교황도 먹고요. 자기가 있는 그 조국의 피렌체의 왕도 먹었어요. 한 집안이에요. 그러니까 야 메디치는 돈도 많지, 교황도 배출했지, 왕도 배출했으니까 이 집안을 잘 아부해가지고 자기도 출세하고 그다음 이한테 내가 어드바이스를 잘하면은 이 가문이 지금 몇백 개로 분열돼가지고 맨날 쌈박질하고 있는 우리 이탈리아를 프랑스랑 스페인처럼 통일해주겠지. 통일의 꿈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통일의 쪽에 찌르는 갖다 메디치 가문한테 이해가는 거여서 막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그래서 마지막에 가면은 이탈리아 통일을 위하여 그러면서 책이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통일을 기대를 했는데 나중에 근데 임용이 안 돼요. 맨날 보니까 뭐 알바 같은 거 자리만 주고 임용을 안 하고 중간에 또 가서 또 고문도 당하고 막 그래요. 너 옛날에 공화정 쪽에서 있었던 놈 아니야? 그래서 고문도 하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화가 나게 됐고 깨달음이 하나 생겼어요. 이 깨달음이 굉장히 중요한 깨달음인데 이게 마지막에 나오는 겁니다. 메디치한테 기대했는데 자기가 몇십 년 동안 공부를 해보니까 이탈리아가 이 꼴로 이렇게 분열되어 있는 가장 핵심적인 원인은 딱 하나다. 로마 교황청이 있다는 것이 이 로마 교황청이 그냥 정교 분립해가지고 이것만 하면 좋은데 이것들이 정치를 하더라. 심지어 군대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왕들도 자꾸 배치하는 거예요. 근데 뭘 깨닫는 이 문장이 정말 위대한 문장입니다. 로마 교회는 가톨릭 교회는 이탈리아 통일할 정도의 힘은 없어요. 근데 어떤 위대한 왕이 이탈리아 통일을 하려고 그러면 질투심이 나가지고 그걸 막을 힘 정도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뭐라고 하면은 우리 북쪽에 가면 스위스라고 하는 위대한 나라가 있대. 이 사람 위대한 나라가 그 당시만 해도 모든 게 다 위대했대요. 정말 전쟁도 잘하고 종교심도 강하고 다 좋은데 애국심도 강하고 이 로마 교황청 갔다 가서 스위스 옮겨오면 아마 스위스 금방 망할 거다. 네. 그만큼 이 문제다. 이 이야기가 왜 중요한가면 그러면서 이 책에 굉장히 많은 부분이 로마 교황청이 원시 교회로 돌아가야 된다. 마틴 루터가 똑같은 말이에요. 마틴 루터가 원래의 기독교로 초심으로 돌아가야 된다. 자꾸 정치 같은 거 하지 말고 이상한 짓 하지 말고. 그래서 이 책은 우리가 마틴 루터 8년만 얘기하는데 이 사람은 거의 동시대에 종교개혁을 얘기했던 거예요. 그래서 위대한 사람이에요. 보통 사람 아닌 거예요. 그냥 정치 그래 헌법 좀 바꾸고 우리 보통 많은 정치가들은 헌법이랑 깨작거리고 법률만 깨작거리고 정책만 내면 세상이 바뀔까 했는데 이 사람은 야 한나라 정치가 그렇게 정도 레벨로 결정되는 건 아니야. 그건 애국심도 필요하고 덕성도 필요하고 심지어 종교 문제도 필요하고 이 많은 걸 해야지 이 나라가 바뀌는 거죠. 무슨 법률로 한두 개로 바뀌어 이런 얘기를 할 정도니까 역시 이 사람 보통 사람이 아닌 거죠. 자 그런 책입니다. 자 로마 선언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이게 사실은 제가 나머지는 뭐 기억도 잘 안 나는 게 많은데 하나 제가 배웠어요. 가장 강력한 거 배운 거. 이 사람이 세상에 공화정에 두 가지 부류가 있다고 했어요. 하나는 데모크라틱 리퍼블릭, 민주공화국이 있고 또 하나는 아리스토크라틱 리퍼블릭, 귀족공화국이다. 귀족이란 말이 요즘 말로 하면 엘리트입니다. 그냥 그게 진짜 무슨 공작 백작 이런 뜻이 아니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로마가 대표적으로 민주공화국이다. 그리고 대표적인 귀족공화국은 스파르타와 베네치아다. 그리고 스파르타와 베네치아는 정말 위대했던 나라입니다. 역사상 아마 공산주의자들은 스파르타 제일 좋아할 것 같아요. 네, 스파르타 보면 진짜 그게 바로 공산주의자들의 꿈이거든요. 네, 함께 밥을 먹고 모든 걸 나누고 가난하게 살고 전쟁 잘하고. 네, 옛날에 우리가 루이젠 인제가 북한 갔다 온 책이 있잖아요. 루이젠 인제 책. 그 루이젠 인제 보면 앞에서 북한을 막 찬양하는 거 보니까 스파르타 찬양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중간에 봤더니만 계속 스파르타 인용하더라고요. 아 역시 스파르타 좋아하는 애였구나. 네. 근데 이 사람 말하면 이런 말을 해요. 시민의 이제 우리 시민권을 가진 시민의 그 모대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시민단 사이즈를 크게 가져갈 건지 민중까지 뭐 노동자 다 포함해가지고 같이 갈 건지 아니면 시민단을 갖다가 작게 한 5만 명만 가지고 할 건지를 갖다가 결정해야 됩니다. 근데 시민단을 작게 가져가려고 그러면 바로 귀족공화국입니다. 그래서 5만 명의 귀족만 딱 가지고 그리고 그 스파르타도 사실 섬에 가깝습니다. 스파르타하고 본토하고 연결된 것 같다 우리가 고린도라고 하는데 지형입니다. 2km밖에 안 될 거예요. 거기만 딱 막아 300명이 우리 300이라는 영화 있잖아요. 300이 거기만 딱 막으면 되는 거예요. 너무 좁기 때문에 사실상 섬이에요. 그래서 스파르타
그 다음에 베네치아는 아예 섬이고 이런 나라들은 5만 명이 단결하고 돈 많이 벌어가지고 해군 5만 명 해가지고 비싼 이지스함 사가지고 하면은 다 방어하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똘똘 뭉친 5만 명으로 이상하게 시민 불리를 생각하지 말고 그리고 이야기 있어요. 일반 시민들한테는 돈 하나 주라 했어요. 예. 자기들은 정치하고 그 사람들한테는 사회복지를 해가지고 굉장히 행복하게 경제적으로 부유하게 만들어주고 넌 정치하지 마 이렇게 말하면 돼요. 그리고 나서 외국인 절대 받아들일 생각하지 말고 왜냐면 풍습이 왔다 갔다 하면 안 되는 아주 스파르탄적인 게 있어야 되니까 바로 그렇게 되고 그리고 베네치아가 얼마나 위대한지 잠깐 말씀드릴게요. 몽테스큐의 법률의 법들의 정신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건 법의 정신은 아닙니다. 법의 정신은 법학책처럼 들리지만 그거는 수많은 법들이 있는데 그 뒤에는 정신이 있는 거예요. 근데 무슨 민주화, 시장화, 시민화 이런 한 사회에 가면은 그 모토가 있어요. 모토. 바로 이 수많은 법들을 갖다 하나씩 할 게 아니고 그 뒤에 이 정신 가이스트만 장악하면 된다고 그러는데 바로 그 정신이 이 세상에는 정신이 흘러가거든요. 그 정신에 맞춰서 수많은 법률이 나오는 건데 그래서 이 정신 싸움을 하자는데 이 정신이라는 단어가 해겔의 정신 현상학의 정신이고요. 그 다음에 많은 사람 토마스 쿤이 말하는 패러다임입니다. 바로 그게 바로 몽테스큐가 처음으로 만든 말인데 몽테스큐가 그때 그 책에서 영국의 정치가 좋다라고 찬양한 전까지는 유럽의 500년 동안 무조건 베네치아가 제일 좋은 찬양입니다. 그때 영국을 찬양한 책은 한 권도 없습니다. 오직 몽테스큐부터 처음으로 영국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그 정도로 베네치아는 위대한 나라입니다. 근데 이 사람 마키아벨리 뭐라고 하면은 섬나라가 아니고는 작은 시민단은 5만 명 가지고는 아닙니다. 예컨대 로마처럼 대륙에 붙어있는 나라는 이건 이제부터는 제 세상에 살짝 들어가요. 이 나라에는 옵션 두 가지예요. 시민단을 갖다가 50만 아까 말한 프로파트리아 몰이를 할 수 있는 시민 전사가 될 수 있는 50만, 100만, 1000만을 만들거나 제국이 되는 거죠. 스스로 대국 내지 제국으로 가거나 아니면 거대한 대국에게 먹히는 방법이 밖에 없다. 그러니까 로마처럼 가려면 어쩔 수 없다. 시민단을 계속 넓혀가는 거예요. 국내적으로 노동자에게, 농민에게 시민권을 놔주고 그들 갖다가 포용하면서 계속 시민의 숫자를 늘려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외국에서도 들어오면은 계속 시민을 늘리래요. 로마의 위대한, 미국의 위대한 로마, 미국이 300만 원에서 시작해서 지금 3억이 넘거든. 100배 늘었습니다. 200년 동안 100배 늘었어요. 미국은 사실 전쟁도 못하고요. 전쟁 엄청 못하는 나라입니다. 미국의 힘은 전쟁에서 깨져도 인구가 많아요. 그거 가지고 버티는 나라거든요. 바로 로마는 무슨 위대함인가 하면 로마가 전쟁을 맨 처음에 사비니주과 전쟁이에요. 로마 특징이 보면 공격을 잘 받는데 공격받고 나면 상대방을 대박살을 내요. 박살내고 나면은 국가를 없애버려요. 없애고 나서 그들에게 시민권을 줘요. 야, 우리 친구처럼 살자. 시민권 줄 테니까. 그 다음에 어디 가서 옛날에 무슨 한니발 해가지고 카르타고 박살내고 나면은 거기 나라 다 부시고 엘리트 박살내고 그 다음에 땅에 소금 쫙 뿌려버리고 그 다음에 그들한테 시민권 나눠줘요. 계속 시민권을 확대나가. 그게 로마의 위대함이에요. 바로 로마식으로 가든지 아니면 죽든지 둘 중에 하나. 대한민국은 지금은 괜찮아요. 북한이 막아줘서 우리 섬나라 비싸니까 괜찮은데 나중에 통일돼가지고 중국과가 맞췄을 때는 우리는 시민당을 계속 확대하지 않는 한 우리는 50년은 버틸지 몰라도 100년 뒤에 가면 중국이 돼 있을 겁니다. 자, 이거는 시민 종교 이야기인데 이거는 참 어렵긴 해요. 왜냐면은 그 프랑스 혁명도 그렇고 시민 종교라는 게 뭐냐면은 종교 없이 이건 전 답이 없어요. 진짜 이건 같이 한번 같이 있고 이 물음을 같이 공유해보니까 신심 종교적인 신심이 없이 죽음에 대한 공포가 없어야 되는데 한국 사람들이 근데 정말 어려운 한니발과의 그 목숨을 건 전쟁을 했을 때 대한민국 국민이 지금 같은 죽음에 대한 공포를 가지고 버텨낼 수 있을까? 프로파트리아를 과연 할 수 있을까? 왜 그런 이야기를 하냐면은 좋은 나라 가면은 저기 묘지가 집 옆에 다 있거든요. 영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많은 나라들은 동네에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 때도 그랬어요. 저희 고향에 가면은 동네에 바로 뒤에 옛날 조선시대 때 묘소들이 있어서 저는 어렸을 때 묘에서 잠을 잘 잤어요. 묘에서 뛰어놀다가 애들하고 피곤하면 거기서 자는 거예요. 난 그걸 한 번도 무섭다 생각하지 않아. 그 안에 있어가지고 동네 할아버지겠죠 뭐. 근데 제가 논문 읽은 것 중에 하나 뭐냐면은
일본이 충독구 만들고 나서 옛날에 한국 먹었을 때 죽음의 공포를 만들기 위해 가지고 공동묘지를 갖다 멀리 버렸다는 얘기예요. 그게 마무리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갖다 굉장히 가까이 지내야 되는데 가까이 하고 별거 없으면 그냥 죽으면은 내 가족들이 아침마다 이렇게 불공 드려주고 뭐 이런 느낌? 여튼간에 이 죽음의 공포를 이기 위해서 종교가 필요한데 한국이 지금 종교가 심이 있느냐? 어떤 종교학자 이런 말 하더라고요. 한국 사람들은 belonging without believing 그러더라고요. 어딘가에 다 소속이래요. 교회도 다니고 절도 다니는데 마음속에 종교심이 없다는 거예요. 반대로 일본 사람들을 물어보면 종교는 아무도 종교가 없다고 그래요. believing without believing, belonging이에요. 종교는 없다고 그러는데 마음속에는 뭔지 모르는 죽음에 대한 공포 이런 거였는데 이겨내는 종교에 대한 그런 게 좀 있어요. 여튼간에 모르겠습니다. 이게 또 민족주의랑 관련되기도 하면서 저는 정답은 없습니다. 그냥 한번 이 문제를 우리가 오픈시켜서 같이 나누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이 시빌 릴리전 이야기가 그래서 프랑스가 혁명하고 나서 뭐 수프림 빙 무슨 절대자라고 하는 그런 뭐 종교도 만들고 막 그랬잖아요. 그래서 걔들도 그런 종교를 만들었거든요. 그리고 뭐 판테온이라는 것도 그 종교 같기도 하죠. 사실은 판테온이라는 게 판이라는 게 모든이라는 뜻이고 테오라는 말이 신인데 만신전이거든요. 그래서 영웅들 갖다가 그 만신전을 모시죠. 지금도 기억나는 게 빅토르 위고였나 어떤 그 유명한 공화파예요. 사람이 99세 공화파 그 소설가 빅토르 위고 했던 그 사람의 묘소를 갖다가 그 민간 묘소에서 판테온으로 옮기는 걸 갖다가 그 예식을 하는데 제 기억에 때 프랑스 대통령이 그 엄청난 화려한 기병들이 있고 막 하는데 그 앞에 기병들이 있고요. 막 그 은색이 반짝반짝하는 그 기병들이 있고 그 다음에 샹젤리제와 이걸 개선문을 쫙 지나오는데 지금 그 그림은 기억나요. 뭐냐면 그리고 나서 그 술에다가 관을 싣고 그 빅토르 위거였는지 실을 싣고 판테온으로 옮겨가는 겁니다. 맨 앞에 대통령이 도구로 이렇게 걷더라고요. 상주니까. 그래서 이야 정말 예식자인데 이 사람이 오픈카트 하면 망가지는 거고 상주는 당연히 걸어야죠. 대통령은 걷고 밑에 애들은 말 타고 내죠.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아 얘들이는 시빌 릴리전을 할 줄 아네 아직도. 근데 우리가 그런 걸 할 줄 아느냐 뭐 그런 것도 좀 고민이고요. 자 그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가